해가 뜨기 전에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깨어나는 이가 있었다. 바로 분옥이었다. 올해로 78. 작은 언덕 아래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었다. 집은 오래되어 벽이 갈라지고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분옥은 그 집을 누구보다도 아꼈다. 마당 한편엔 닭장이 있고 반대편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감은 이미 다 떨어지고 가지엔 앙상한 채로 나뭇잎 몇 장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분옥은 새벽 5시면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시계도 보지 않고. 그건 몸이 기억한 시간이었다. 50년 넘게 바치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리듬.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불을 털고 일어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손으로 잠시 문질렀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하늘 아래 희미하게 새벽 안개가 들판 위를 덮고 있었다. 분옥은 부엌으로 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아직도 연탄 대신 장작을 쓰는 부엌. 손놀림은 익숙했다. 젓가락처럼 마른 손이지만 장작 하나하나를 정확히 얹고 불을 붙였다. 곧 구들장이 따뜻해지고 작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아침은 늘 소박했다. 말린 우엉 한 줌, 멸치 몇 마리, 그리고 김치. 그날따라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분옥은 밥을 짓고 나면 마당을 쓸고 닭장 문을 열었다. 닭들이 꼬꼬댁 울며 뛰어나왔고 분옥은 잡곡을 한 바가지 던져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적 손자 녀석이 할머니는 닭이랑 말도 해요? 하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분옥은 닭장 옆 나무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작은 여유처럼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리고 주름졌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 뒤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며 서울로 떠나고 이 집엔 그녀 혼자 남았다.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시골의 시간 속에서 분옥은 삶을 다시 새겼다. 대문을 나서 밭으로 향했다. 작게나마 고추, 상추, 들깨, 감자 등을 심은 밭이었다. 분옥은 땅을 손으로 만지며 오늘은 어떤 김장을 담을지 며칠 있으면 벌초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잠겼다. 삶은 그녀에게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도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해가 떠오르며 땅 위로 금빛이 퍼졌다. 이따금 지나는 마을 주민들이 트럭을 몰고 가며 손을 흔들었다. 분옥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들어 인사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무거운 호미질을 멈춘 순간 분옥은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아득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언젠가 그녀도 도시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늘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여기가 내 집이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우체통 속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다. 흰 봉투 안에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제43회 졸업생 동창회. 서울 청년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분옥은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두근거림은 단지 반가움이 아니었다. 뭔지 모를 떨림, 그리고 오래 묻어둔 감정의 파편들이 다시금 얼굴을 내미는 순간이었다. 분옥은 천천히 봉투를 손에 쥐었다. 봉투는 도시에서 온 것 치고는 다소 정중했고 누런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인쇄체로 서울 청년호텔 제43회 졸업 동창회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분옥의 눈은 흐릿했다. 나이가 들어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먼저 안개처럼 흐려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봉투를 열었다. 속지엔 동창회의 일정, 장소, 참가자 명단, 그리고 정중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분옥은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종이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다. 마치 종이 속에서 오래전의 웃음소리, 교실의 분필 냄새, 운동장 위를 뛰어다니던 작은 발소리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뭔가를 결정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진 답을 꺼내는데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했는지도 몰랐다. 동창회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어린 시절 유독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고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학교를 다녔다. 공부를 잘하지도 옷을 곱게 입지도 못했고
특히 중학교도 못 간 친구들이 많았던 시절. 지금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 인물에게로 흘렀다. 정숙. 그녀는 분옥의 단짝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릴 때에도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고 무심하게 도시락을 나누던 친구였다. 어쩌다 말없이 손을 내밀고 함께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비오는 날 우산 없이도 함께 달리던 그런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소식이 끊겼다. 그리고 60년. 긴 세월이었다. 분옥은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동창회에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서울 호텔이라니. 그녀는 평생 서울이라고는 병원 따라간 적밖에 없었고 호텔은 뉴스에서나 보던 곳이었다.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허름한 외투, 낡은 구두, 단정하게 묶은 머리로는 초라하게 보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그녀를 잡아끌었다. 무언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얼굴이 있다면 그 모든 망설임이 가보자는 결심 앞에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분옥은 이불을 덮고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다시금 편지를 꺼내 읽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른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이 마음속에서 말을 건넸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옥은 다음날 먼지를 털어낸 보따리를 풀었다.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멀쩡한 외투와 가방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투성이 얼굴과 마주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분옥아, 너 서울 가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단단해졌다. 한 번도 살아오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읍내로 나서는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 길 위에 지난 세월을 버티게 해준 묵묵한 힘이 함께 실려 있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분옥은 창가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작은 청가방 하나, 사골색 재킷과 낡은 손목시계. 그녀는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서울로 가는 이 여정을 마지막 여행이라 여겼다. 오랜만에 입은 외투는 어깨가 조금 줄어들었고 단추 하나는 실이 너덜너덜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열차는 고요한 풍경을 지나쳤다. 들판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고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을의 끝자락을 알렸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먼 생각에 잠겼다.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어릴 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 전철과 빌딩과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정말로 자신이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도착한 서울역은 상상보다 훨씬 컸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옥은 방향을 잃었다.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걷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 낯섦과 속도 속에서 분옥은 몸을 작게 웅크리고 허리를 더 굽히며 간신히 길을 찾았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섰을 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몇 번을 머뭇거렸다. 결국 역무원에게 조심스레 물어 표를 사고 노선을 따라 천천히 호텔이 있는 동네로 이동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분옥은 잠시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고층 빌딩의 벽면은 온통 유리로 덮여 있었고 자동차는 끊임없이 지나갔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걷는 거리. 그 안에서 분옥은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다. 이질감 혹은 소외감 아니면 단순한 생경함일까? 그녀는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쥐고 호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분옥은 발걸음을 멈췄다. 천장이 너무 높았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그 위로 구두 소리가 맑게 울렸다.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바삐 움직였으며 손님들은 고급 슈트를 입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분옥은 자신의 낡은 신발과 외투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손끝이 떨렸다. 로비 한쪽에 동창회 접수처가 설치되어 있었다. 간판 옆에 적힌 산율초등학교 제43회 졸업생 동창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벌써 도착한 동창들 몇몇이 삼삼오오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화장기 가득한 얼굴, 고급 옷, 명품 가방. 그들 중 하나가 분옥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귓속말을 하듯 속삭이며 웃었다. 웃음은 금세 다른 이들로 퍼졌고 일부는 그녀를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시골에서 사는 모양이지? 왜 저런 차림으로 왔대? 분옥이야, 기억 안 나? 그 조용하던 애. 분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모아 얌전히 두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멀리서 들리는 듯 희미했고 분옥의 마음은 조용히 닫혀갔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동창들이 도착했고 로비는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는 척을 해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분옥은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그럴수록 마음속에 무언가 쌓여갔다. 말할 수 없는 감정, 작고 뾰족한 모멸의 조각들. 하지만 분옥은 끝내 등을 펴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였다. 호텔 정문 앞에서 검은 고급 세단이 도착했고 그 차가 천천히 멈추자 로비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어맨이 뛰어나갔고 프런트 직원들이 갑작스레 정렬했다. 분옥은 무심히 그 광경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이 커졌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랜 세월 잊은 줄만 알았던 그녀의 단짝 친구 정숙이었다. 정숙이 도착하기 전까지 동창회는 마치 하나의 연극 무대 같았다. 중앙 소파에 앉은 몇몇 동창들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누군가는 자식이 의사라며 자랑했고 또 누군가는 사돈이 국회의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명품 브랜드 이름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고 휴대폰을 열어 손주의 외국 유학 사진을 보여주는 이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분옥은 철저히 외톨이였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 않았고 설령 보였다 해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번 마주친 눈빛조차, 짧은 인사조차 없었다. 마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양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애써 외면되고 있었다. 몇몇은 눈에 띄게 수군거렸다. 허름한 외투와 달아해진 신발, 촌스러운 가방 하나.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가벼운 동정과 얕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말을 걸어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일부러 그녀를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그 모든 상황을 분옥은 묵묵히 견뎠다. 그녀는 차마 물 한 잔도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혼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침묵은 더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와 품격이 거기엔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허공을 응시한 채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듯 했다. 한 동창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분옥이 맞지? 너 아직도 거기서 살아? 분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상대는 애써 웃으며 돌아섰다. 그 말엔 진심 어린 반가움보다는 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로비의 조명은 찬란했지만 분옥의 자리엔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인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분옥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누구를? 그녀조차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희망은 아주 오래전 운동장 끝 벤치에 앉아 마주 웃던 소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정숙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이 도착한 그 순간 로비는 그 전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뒤엎는 낯선 공기에 휩싸였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 밖으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다. 차량은 최신 고급 리무진이었고 차체는 번뜩이는 윤기를 품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히 내려 문을 열자 먼저 호텔 도어맨이 달려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 몇 명이 허둥지둥 달려와 정렬을 이루었다. 그 순간 로비 안의 공기는 급속히 낯설어졌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 도착했다는 직감이 모두의 눈길을 정문으로 향하게 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세련된 회색 수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었다. 짧게 자른 은빛 머리칼은 단정하고 당당했으며 주름진 얼굴에는 강단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지 않았고 허리도 꼿꼿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로비를 관통했고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인식한 듯 경직된 태도로 안내에 나섰다. 호텔 지배인조차 직접 나와 머리를 숙이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 이름은 바로 정숙. 동창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다. 바로 분옥이었다. 분옥은 자리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로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정숙은 로비를 지나며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를 알아본 동창들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허둥지둥 거울을 들여다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눌려 뒤로 물러섰다.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걸었다. 분옥. 그녀는 미소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분옥 앞에 섰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금껏 분옥을 무시하던 모든 시선이 혼란에 빠졌다. 정숙이 분옥 앞에서 멈추자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경악에 가까웠다. 설마 저분이 저 할머니랑 아는 사이야? 아니, 저 초라한 여인이랑 회장님이?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분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용히 단단하게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전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분옥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오는 감정은 오랜 시간 꺼지지 않은 우정의 불씨처럼 조용히 타올랐다. 주변은 고요해졌다. 웃음소리도 수군거림도 멈춰섰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옥이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던 이들은 지금 이 광경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숙의 존재만으로 모든 질서는 뒤바뀌었고 분옥의 자리는 단숨에 조롱의 대상에서 존중의 중심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분옥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단지 그녀의 눈빛만이 조금 달라졌다.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진심의 기억들이었다. 정숙이 분옥의 손을 잡는 그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각인되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며 그녀를 무시하던 얼굴들이 하나같이 얼어붙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정숙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의외였고 또 너무도 확실했다. 이 고급 호텔 로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정숙이 가장 초라해 보이던 여인의 손을 잡고 그 앞에 앉은 것이다. 정숙은 분옥 곁에 자리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앉음은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선언 같았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여기에 왔다. 그 무언의 언어는 로비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그 순간 동창들의 표정은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어떤 이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몇몇은 용기를 내 다가가려 했지만 정숙의 눈빛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분옥이랑 친하셨던 건가요? 정숙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분옥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분옥을 향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기심,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억눌린 후회. 모두가 그녀를 다시 보려 애썼지만 그들은 이미 늦은 것이었다. 분옥은 여전히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전혀 달랐다. 방금까지는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던 그녀가 이제는 회장님의 절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분옥의 태도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조롱도 현재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 정숙과의 기억만이 뚜렷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지금처럼 번쩍이는 공간 속에서의 장면이 아니라 비오는 날 우산 없이 달리던 두 소녀의 모습이었다. 냇가에서 손을 씻으며 수줍게 웃던 시절, 작은 고무신을 나눠 신으며 먼 길을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분옥의 마음을 천천히 채워나갔다.
그날 동창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분홍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걸거나 인사를 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홍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 그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나 분홍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녀의 중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삶의 겸손과 품위가 있었고 그 진심이야말로 정숙이 그녀를 찾아온 이유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한 가지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현재의 사회적 위치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것은 과거의 진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정이라는 사실을. 정숙이 분홍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 순간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시선이 서로를 오래 바라보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뒤로 밀려났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재의 호텔 로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흙먼지가 자욱한 시골 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다. 종이 울리고 나면 아이들은 앞마당으로 튀어나갔고 땀에 젖은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웃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분홍과 정숙이 있었다. 정숙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감기가 자주 걸렸고 배를 고른 날도 많았다.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 아이들은 그걸 핑계로 그녀를 멀리했고 놀림거리로 삼기도 했다. 쭈그리 정숙, 가난뱅이 숙이, 잔인한 별명들이 쉬는 시간마다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분홍만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도시락 뚜껑을 열어 반을 덜어 정숙에게 건넸다.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조용한 나눔이 반복될수록 정숙은 분홍을 바라보는 눈빛에 감사를 담았다. 감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작은 손에서 건네는 쌀밥 몇 숟가락은 누구보다 든든한 위로였다. 비가 오던 날엔 함께 우산 없이 뛰었고 겨울이 오면 서로의 손을 잡고 입김을 불며 하굣길을 걸었다. 정숙은 늘 부끄러움이 많았고 친구가 적었지만 분홍만큼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 말없이 옆에 서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갑작스레 전학을 가게 되었다.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말은 끝내 전하지 못했고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 분홍은 며칠 동안 정숙이 아프다고만 믿었다. 그러다 칠판 옆에 붙은 전학 공지를 보고야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연락은 닿지 않았다. 전화도 편지도 소식도 없었다. 정숙은 도시에 묻혀 사라진 듯 했고 분홍은 그 기억을 가슴 한켠에 곱게 접어두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숙은 사회의 벽을 넘어섰고 기업을 세웠으며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어릴 적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던 그날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다. 분홍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살았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기억을 떠벌리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그 시절은 특별하지 않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그 작고 소박한 선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깊은 뿌리로 남았다. 그날 호텔에서 두 사람은 그 기억의 깊은 강을 건너 마침내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로비 한복판에서 6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노년의 친구는 말없이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란엔 이례적으로 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 회장 초라한 시골 친구의 손을 잡다. 60년 우정의 감동, 동창회에서 재회한 두 사람의 이야기. 회장의 성공 뒤엔 한 친구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었다. 전국적인 관심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로비에서 포착된 사진 한 장. 고급 수트를 입은 회장이 낡은 외투를 입은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 그 한 컷이 전하는 진심은 어떤 연설이나 상장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기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카메라는 분홍을 향했다. 하지만 분홍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난 그런 게 익숙치 않아서요 라며 정숙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지역 신문 기자가 작은 기사 하나를 냈다. 산골 할머니, 대기업 회장의 평생 친구. 기사엔 어린 시절 도시락을 나눈 이야기,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함께 달린 추억,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회장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런 우정이라면 나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회장이 되어도 잊지 않은 친구 너무 감동이다. 진짜 멋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유튜브에선 두 사람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영상은 정숙의 성공신화보다 그 이면에 있던 이름 모를 한 친구의 존재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 다큐는 하루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나도 연락 끊긴 친구에게 전화해봐야겠다는 글이 이어졌다. 동네 시장에서는 분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TV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 회장님 친구분이시죠? 시장 상인들은 먼저 다가와 음료수를 건넸고 가게 앞 평상에서 함께 앉아 수다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녀는 여전히 농약 냄새 밴 손으로 감자를 다듬고 장날이면 돋보기를 쓰고 흥정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존경 아니면 그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분옥은 특별해진 자신이 낯설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고 그날의 도시락 반쪽도 그저 배고픈 친구에게 밥을 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알게 되었다. 그저라는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구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의 기초가 되었으며 수백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분옥은 카메라 앞에서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끝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숙였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자세는 늘 겸손함 속에 머무는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숙은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다. 제가 만든 기업의 첫 번째 투자자는 제 친구 분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누구보다 큰 박수를 받았다. 그날의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분옥의 집 전화가 울렸다. 서울 번호였다. 낯선 듯 익숙한 번호. 망설임 끝에 수화기를 든 그녀는 짧게 여보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그 짧은 말 끝에 들려온 목소리. 아들 태영이었다. 수년 만이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던 바쁜 일상과 핑계 속에서 멀어진 자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기사 봤어요. 회장님 손잡고 계신 분 진짜 엄마 맞아요? 분옥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안도도 그리고 약간의 쓸쓸함도 담겨 있었다. 이름 석 자와 한 장의 사진이 있어야 자식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세상이라니.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은 날씨 좋더라는 짧은 말로 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에서 분옥의 자식들이 마을로 내려왔다. 차에서 내린 자식들과 손주들은 낯설었다. 분옥도 잠시 이들이 누구였더라 싶은 생각에 멈칫했다. 어느새 키가 훌쩍 자란 손자, 어깨가 축 처진 아들, 표정이 어딘가 굳은 며느리. 첫인사는 어색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서로를 어색한 타인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당 끝 감나무 밑 평상에 함께 앉아 말없이 저녁을 나눠 먹는 순간 조금씩 마음의 경계가 녹기 시작했다. 태영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했어요. 한동안 너무 바빠서. 분옥은 고개를 저었다. 바쁘면 그런 거지 뭐. 엄마야 늘 여기 있었지. 그 말은 마치 수년간 닿지 않았던 시간을 용서하는 주문 같았다. 손주는 유튜버였다. 세상 돌아가는 속도에 민감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 애쓰는 세대였다. 그는 분옥을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영상 하나 찍어도 돼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손 꼭 잡고 계신 거 그거요. 너무 울컥했어요. 분옥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프레임에 담았다. 그 얼굴엔 화장도 조명도 없었다. 다만 삶을 그대로 견뎌온 주름과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고요한 웃음이 있었다. 그 영상은 곧 업로드되었고 회장님의 친구, 내 할머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좋아요 수는 하루 만에 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이런 할머니가 우리 사회의 진짜 리더입니다. 가족이 너무 늦게 알아본 게 안타깝네요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날 밤 손주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도 이제 자주 올게요. 분옥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언가를 바란 적 없었지만 그렇게 다가와주는 온기를 더없이 고맙게 여겼다.
오랜 시간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곁에 다시 가족이 돌아왔다. 그들의 걸음이 늦었을지언정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감나무 아래, 닭장 옆,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 담긴 마루 위에서. 늦가을의 서울밤은 유난히 청명했다. 하늘은 깊었고 공기에는 차가운 긴장감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대로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호텔 입구에 정차하고 있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그곳에선 올해의 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였다. 기업 대표, 장관, 유명 교수, 언론사 편집장까지.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고 수상자들의 이름은 긴장된 목소리로 천천히 불려졌다. 그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한 인물의 무대였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객석은 일순 조용해졌고 곧 이어진 소개 멘트에선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는 삶, 단지 성공이 아니라 가치를 일궈낸 사람이라는 찬사가 뒤따랐다. 정숙이 무대에 올랐다. 우아한 검정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누구보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조명을 향해 걸어갔다. 박수는 오래 이어졌지만 그녀의 입술은 고요했고 눈빛은 깊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친구, 제 삶의 뿌리였던 사람 덕분입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수상 소감은 보통 자신의 직원이나 가족 혹은 비전으로 이어지는 게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누구도 아닌 친구를 언급했다. 그 친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던 시절 저에게 반찬 하나를 나눠주고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봐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이들이 나타났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엔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은 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무대 아래를 바라봤다. 조명 속에서 보일락 말락한 한 사람. 단정한 한복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은 노년의 여성. 바로 분옥이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자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어디선가 봤던 얼굴. 며칠 전 인터넷과 뉴스에서 회장님의 친구로 불렸던 바로 그 사람.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직접 분옥의 손을 잡고 다시 무대로 올라섰다. 두 노년의 여인이 손을 맞잡고 선 그 장면은 그 어떤 수상보다 큰 울림을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 그 오래된 신뢰와 우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한 존중. 박수는 몇 분간 멈추지 않았다. 기립박수로 이어졌고 객석의 카메라들은 두 여인을 끝없이 담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 섰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분옥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다. 그저 정숙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이야기를 전했다. 그날 밤 시상식은 단지 기업인의 자리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견디고 함께 걸어온 우정의 승리를 기리는 무대가 되었다. 그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소녀가 되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분옥의 마음은 조용했다. 수상식의 찬란한 조명도,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도, 손주가 찍어준 사진 속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모두 꿈처럼 지나간 일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고속버스는 오래 달렸고 시골역에 내린 그녀의 발밑엔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서울에서의 기억을 품은 가방은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했다.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늘 그렇듯 대문을 열고 먼지를 툭툭 턴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닭들이 꼬꼬댁 울며 달려나왔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분옥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어디선가 울리던 박수 소리, 손을 꼭 잡았던 정숙의 온기, 그리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던 단 하나의 질문. 그 시절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던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농사일이 시작되었다.
감은 다 떨어졌고 무와 배추를 손질할 철이 왔다. 장갑을 끼고 호미질을 하며 분옥은 하루를 보냈다. 새벽이면 연탄불을 피우고 낮이면 밭고랑을 돌고 해질 무렵엔 다시 닭장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따금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서울 사람들 반응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종종 안부 전화를 해왔다. 밤이면 정숙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고운 글씨로 쓰인 봉투엔 내 친구 분옥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면 이번 달엔 내가 내려갈게. 감국차 준비해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다. 분옥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 속 오래된 상장들 사이에 넣어두었다. 그 상장은 남편이 생전에 받았던 농업 공로장이었고 지금 그 옆엔 그녀의 삶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따뜻한 증표가 놓이게 되었다. 달은 차오르고 있었고 분옥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별빛은 어쩐지 더 선명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런 우정을 지키는 비결이 뭔가요?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작은 웃음을 지으며 호미를 다시 들었다. 그녀는 그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의 겨울은 눈이 늦게 왔다. 첫눈은 유난히 부드럽게 내렸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요히 마당을 덮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쌓인 눈송이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분옥의 눈빛은 어느 해보다 깊고 잔잔했다. 그날도 변함없이 아침을 맞은 분옥은 난로 옆에 앉아 감국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 산 작은 찻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도착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점심 무렵 멀리서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마을길로 들어왔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정숙의 얼굴이 보였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분옥은 마당 끝에 서서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보듯 천천히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정숙은 더 이상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다. 분옥 앞에서는 언제나 그저 숙이었고 분옥 또한 그녀 앞에서만은 늘 분옥이었다. 그들은 커피 대신 감국차를 마셨고 도시의 이야기 대신 지난 기억을 나눴다. 기억나? 우리 냇가에서 발 담그고 미역 말리던 거. 그때 네가 넘어져서 옷 다 젖었던 거. 이야기는 끝도 없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말 사이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숙은 분옥에게 사진첩 하나를 건넸다. 이제는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할 나이래. 사진첩엔 둘이 나란히 찍힌 시상식 사진, 어깨를 기대고 있는 마루 위의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교복 입은 채 찍힌 흑백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분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날 저녁 손주가 찾아와 두 사람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우정이었다. 자막도 배경음악도 없이 그저 조용히 웃고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의 모습만 담긴 영상. 하지만 그 영상은 곧 전 세계 곳곳에서 공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분옥은 영상이 퍼지는 걸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별일 안 했는데 말이야.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별일 안 한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래. 해가 기울고 마당에는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정숙은 돌아가기 전 감나무 아래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에는 너 우리 집으로 와. 이번엔 내가 차 준비할게.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그 무엇보다 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정숙의 차가 멀어지고 분옥은 천천히 마당을 걸어 마루에 올랐다. 찬물에 손을 씻고 감국차 잔을 씻고 찬장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엔 외로움이 아닌 긴 인생 끝에야 찾아온 고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분옥은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다. 달빛이 방안을 비추었고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정숙이 매달 보내는 손편지였다. 글씨는 조금씩 흔들렸지만 마지막 문장은 늘 같았다. 언제나 너의 친구 수기가. 분옥은 그 문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선 눈이 또 내리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은 아주 오래된 우정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로
이 세상에 남겨졌다.